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요.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귀동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리고 저희 데이터홀릭과 함께할 게스트를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에 나와 주셔가지고 본인의 경험 그리고 궁금한 점 편하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박 박사가 물거나 이렇게 할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욕은 할 수 있습니다. 욕은 좀 할 수 있죠. 근데 욕 괜찮아요. 욕을 하는 거는 기계한테는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서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욕이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에 오시면 박 박사가 진짜 로봇인지 인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방송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왜 왜 나오고 싶어 하시냐면 박 박사의 실물을 보고 싶대요. 진짜? 굳이 굳이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거부하면 안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말리고 싶네요. 어쨌든 저희 그 데이터홀릭 대표 계정인 dataholik4gmail.com으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에 그리고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멤버들 근황 이야기를 짧게 들어볼까요? 짧게 합시다. 김 팀장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근황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매번 우리가 그저께 만났다. 야라고 했다고? 이틀 만에 어떻게 야라고 근황이 했지. 생겨요? 너 지금 야라고 한 거야? 아니 이틀 만에 어떻게 근황이 생겨요? 방송에 들어올 때 오늘은 근황 뭐 얘기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실 것 같단 말이야. 오케이 패스. 박 박사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뭐 지금 계속 회사 일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그 기업 강의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때 매우 최근이죠. 2시간 전이야? 왜냐면 오늘이니까요. 네, 그래서요. 이거를 근황으로 얘기해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대부분 한 그 직업군에 모여 계신 분들과 함께 지금 데이터 분석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질의응답에 대한 결과물이나 시간들이 저희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특히 이제 좀 실제로 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네. 디테일한 질문들이 나왔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근황보다는 우리의 근황이라고 생각하고 공유했습니다. 네, 역시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화두를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저희가 갔다 왔는데 다행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죠? 네. 쟤들이 뭘 좀 알고 떠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맞아. 좋은 평가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그러면 저희 3명의 근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기억합니까? 지난 방송에 제가 HRD의 업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맞아요. 네, 학습과 성장, 그러니까 사람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교육 쪽 중에서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업 교육을 제가 직무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미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어느 데이터들이 좀 활용되고 있다, 교육 평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HRD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앞으로 HRD 데이터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제가 15, 그러니까 15번째 에피소드에서 했던 HR 데이터를 만나다 그거의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에피소드를 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HRD 데이터의 유형, 평가 방법, 그리고 제가 겪었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3가지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 평가 점수는 지난 방송 때도 그 영화 평점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답변하는 걸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네, 뭐 약간 있어 보이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있겠죠. 리커트 척도는 뭐냐면 설문조사 같은데 사용되는 심리검사 응답 척도인데요. 응답자가 제시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홀릭은 재미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점 척도로 뭐 답변하는 그런 거죠. 왜 웃어? 노 코멘트를 못하네.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러면 보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뭐 리커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리커트. 그걸 리커트라고 학자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렌시스 리커트라는 이름을 따서 리커트 척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5점 척도로 해도 알아듣는 거죠, 다들? 근데 5점일 수도 있고 7.9점일 수도 있어요. 아, 리커트 척도가 의미하는 거는 7.9점은 다른 사람 이름이 달려 있어요? 아니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답변하게 만든 설문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7점이 김 팀장 그렇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약간이 들어간 거죠. 양쪽에. 약간이 들어간 거지. 양쪽에. 9점은 어떻게 되지? 9점 모르겠네.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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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어로 very strong 이렇게 돼 있어요. very very strongly ugly.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진짜 막 이렇게 이런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뭐 강조 매우 부사를 진짜. 붙이면서 그래서 그 척도의 이 단계를 늘리는 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많이 이뤄서 거의 지금은 5점 척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5점이 제일 그리고 분석하기도 좀 용이해요. 네, 그죠? 분석이 용이하다기보다는 그래요? 사람의 어떤 태도나 감정을 이 5개 레벨로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7점이면 7점 만점이잖아. 네. 5점이면 5점 만점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변환하면 그만이죠, 뭘. 그래도 7점은 딱 안 떨어지잖아. 10점 하면 되지. 10점. 어? 10점 하면 되지. 10점은 반으로 못 나눠. 못 나눠. 보통이다가 없잖아. 5.5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분석하기 좋네. 그래서 4점 척도를 쓰기도 해요. 보통이다를 없애고 아예 중간을 못 찍게. 강요하는 거죠. 음. 긍정 아니면 부정해 이렇게. 근데 보통이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리커트 척도의 장점 뭐가 있냐면 일단 되게 편해요. 사용이 편해요. 누구든 설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드는 사람도 편하고 응답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쵸. 당신은 박 박사를 좋아하십니까? 어려운데 대답하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잘 모르겠다라는 걸 넣기도 해요. 근데 그건 맞아. 리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항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장점 사용이 용이하다. 두 번째 장점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도가 높고 단순하다. 세 번째는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정밀하다. 다섯 번째는 통계 분석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문항마다 배점이 동일해서 가중치가 없다. 예를 들면 데이터 홀릭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갖는 무게감이랑 박 박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뭐 질문이 갖는 무게감이랑 다른 거죠. 근데 그 문항만 가중치를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다음은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박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현성. 예를 들면 박 박사가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63번째 우리 에피소드에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설문지를 박 박사한테 줬어. 똑같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 5점 찍으니까? 아니요, 아니, 다 그림 1점 그려요, 찍으니까. 그림 그려. 그림 그려? 네. 그림을 똑같은 그림 항상 그려서 네. 너 항상 3점으로 출발해서 3점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항상 그림을 지그재그.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아유, 할 말이 없다. 일단 분석할 때 얘건 빼고 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 단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한 용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리커트 척도를 보완하는 평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직만일 수도 있고 좀 많은 조직들이 쓰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NPS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지표인데 NPS? NPS 아 경영적 지표 그거구나.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NPS가 국민연금도 있는데 NPS 그게 아니고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뭐 제품 고객 전략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이 됐고 되게 좀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NPS 뭐냐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순수 추천 고객 지수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NPS가 제일 처음 소개됐던 게 2003년 베인앤컴퍼니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소개됐다고 해요. NPS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올릭을 동료나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0점에서 10점으로 받아요. 0은 의향이 없다. 10은 의향이 아주 높다. 이렇게 받아요. 그런 다음에 구간별로 유형을 나눕니다. 0점에서 6점 사이를 준 사람들은 디트랙터라고 해서 비추천자인 거예요. 7점이나 8점을 준 사람들은 패시브라고 해서 소극적인 사람. 9점이나 10점은 프로모터, 홍보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육 과정을 우리의 컨텐츠를 홍보해줄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PS는 프로모터 비율에서 디트랙터 비율을 뺀 점수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네. 들면 200명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50명이 디트랙터, 70명이 패시브, 그리고 80명이 프로모터로 분류를 했다면 NPS는 어떻게 나오냐면 200분의 80, 그러니까 프로모터의 비율 빼기 디트랙터의 비율 200분의 50, 그러니까 40% 빼기 25% 하니까 15%가 NPS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뭐 만족도 조사랑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일단 고객이 응답할 때 하나의 질문을 응답하면 돼요. 추천할 거냐? 네, 추천할 거냐에 대해서만 응답하면 되고, 이게 뭐 분석이나 연구의 결과로 보면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래요.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게 그럴 거 아니에요. 화장품을 써보고 이 화장품을 동료나 친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짜로 추천해줄 만한 제품이라고 하면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되게 효율적인 지표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지표이기도 한 게 프로모터의 비율과 디트랙터의 비율이 같게 나오면 추천 지수는 빵점. 빵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돼요? 빵점이면? 중간에 음. 7점, 8점 준 사람이 있어도 7점, 8점은 비율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걔네는 애매하니까 빼고 생각하자. 패시브니까,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갈리는 상품이거나 이러면 그렇죠. 평가하는 지표로 쓰기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조직에서는 교육을 평가할 때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와 보조 지표의 NPS를 같이 봅니다. 근데 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5점 이상이면 좋은 교육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NPS 같은 경우도 한 70점에서 80점이 넘으면 좀 좋은 교육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원래 경영에서 쓰던 지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이제 판단할 때 제품의 네. 성공, 뭐 이런 거 서비스의 성공을 판단할 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KNPS 설문조사 해갖고 고객 추천 지수, 고객 추천 제품 이런 거 지표화해서 계속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소비자 만족 대상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잖아요. 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CGV 영화관을 갔다 온 사람한테 CGV 영화관을 당신의 동료나 친구에게도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묻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의견과 감정과 어떤 의사결정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도메인 지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커크 패트릭 4단계 평가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거다 드디어 모르는 거죠. 네.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라는 게 교육에 난 아는 거다. 여기 왜냐면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거든. 맞아요.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단계 평가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평가까지 있는데 1단계는 반응 평가예요. 이 평가를 언제 하냐면 교육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그래서 설문지나 면접이나 관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평가예요. 2단계 평가는 목표 달성도나 효과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기 전 그리고 후를 비교하기도 하고 교육 중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의 습득 정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학습, 그러니까 반응은 스마일 평가 같은 거일 수도 있어. 스마일 평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았냐, 감정적인 거.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그대로 반응인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근데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쓸 수 있게 됐냐?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래 배웠어, 김 팀장한테. 1단계 평가는 이 교육 과정이 좋았습니까? 만족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5점을 찍을 수 있지.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배운 알 프로그램 잘 현업에 활용할 만큼 학습이 되었습니까? 이건 학습이야, 학습. 그 다음 단계 행동이고. 그랬을 때도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잘못이야. 왜 강사가 내 잘못이에요? 갑자기 다시 와갖고 그래? 3단계가 이제 행동이에요. 실제 알을 가지고 분석하고 계십니까?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현업에 적용하는가? 그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문지나 뭐 관찰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4단계는 결과인데 이게 R을 잘 쓴다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R을 잘 써서 뭔가 경영성과 지표가 나아졌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4단계 평가는 경영성과 기여도나 교육 투자 가치, 효용성 같은 것들을 보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직 전체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거를 와, 이건 진짜 어렵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ROI 평가라고도 해요. 조 과장이 경험해 봤을 때 네. 교육 성과 기여를 보여줄 만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나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요. 그런 변화가 체감되는. 최근에는 저는 스킬 교육을 담당하니까 확실히 변화가 체감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경영 성과에 그렇죠. 계열사 중에 통신 계열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R을 배워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소비자의 다음번 구매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걸 습득한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분야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는 세일즈예요. 거기는 세일즈 바로 스킬, 드러나겠네요. 보험 스킬, 카드 판매 이런 거는 그 막 20년 30년 된 분들의 노하우가 공유 가능한 이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바뀐 그걸 다른 사람도 학습할 수 있게끔 콘텐츠로 개발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 판매원이 처음 입사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으면 판매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보통 정도의 수준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경영성과 지표에 엄청나게 관계 있겠지.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5천만 원어치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1억 원을 팔면 5천만 원 투입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물론 차익이 5천만 원이지만 100% 성과가 난 거죠. 그런 식으로 ROI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교육의 분야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거는 어려워. 그렇죠. 이게 경영 성과로 이어졌다고 어떻게 이걸 증명을 리더십은 하기가. 심지어 리더십이 가르친다고 되는 거냐? 문제도 있는 교육으로 거지.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 교육이나 임원 교육 쪽은 어떤 게 더 많냐면 자꾸 인지시키는 거예요. 행동 변화나 성격 변화까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리더들한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가치를 전파하는 용도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다. 근데 고객의 행복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연수원에 맨날 이제 모아놓고 고객 행복을 강조하는 거야. 그게 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임원의 입을 통해서 구성원에게 전파가 되고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벌었어를 평가할 수는 없지. 근데 대신 외부에서 있는 고객이 봤을 때 혹은 내부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객이란 걸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됐구나 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스킬 교육 같은 게 혹은 영업에 아주 밀접한 연관 있는 교육 같은 게 ROI 평가하기가 편하고 뭐 예를 들면 명상을 해서 구글에서 하는 마인드풀리스 같은 거 막 명상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래가지고 경영 성과가 나아졌다 이런 건 좀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 변화나 성과의 향상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도 그렇잖아. 누가 뭘 잘 못해. 야, 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 그게 교육입니까? 그거는 보통 처벌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것도 교육 아니야? 어쨌든 뭔가 기울 교육 때 뭐 이런데. 훈계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잖아. 야, 네가 그럼 되겠어? 교육이죠, 그것도. 교육이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뭐 이제 아주 옛날 얘기지만 뭐 이제 군대 들어가지고 군대 얘기 그만해. 걸레를 잘 못 빨았어. 그만해. 야, 쟤 교육 좀 시켜하면 옆에서 그만해. 군대 그만해. 야, 니들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해. 다 아니까. 내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쁜 놈들.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이 선진 기업의 ROI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곳은 초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역할과 목표, 팀 발전을 다루는 워크샵을 했더니 1447%의 ROI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라고요? 있고 1447% 몰라 측정했겠지. 시작 당시 묻지 마. 지표가 저 아래가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떤 상업은행에서 소비자 대출 관리 교육을 했더니 소비자 대출 관리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2일간의 판매 교육 프로그램을 했더니 소비자 대출 증가가 이제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소비자 대출의 30%가 신장되고 1988%의 ROI가 생겼다. 근데 여기 뭐 교육에 교육비가 엄청 쌌나 보다. 그런 거 교육비가 아니에요? 무료야? 아니면 뭐 100원만 받습니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강사가 돈을 주고 교육을 했든가. 참나.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어쨌든 ROI가 100%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왜요? ROI가 어떻게 100% 왜요? 100% 넘어? 100% 넘어야지. 1,000만 원 투입했는데 1,000만 원보단 더 벌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90%로 아니 그 그래가 시점을 되면 깎이는 어디까지로 거지. 놓고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3일 뒤. 네. 언제까지 몇 프로냐? 다음 주.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ROI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ROI 평가라는 게 사실 되게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교육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혹은 그 다음 달에 혹은 박 박사 말처럼 3일 뒤에 사업부의 매출이 3배가 됐어. 그 교육 때문이야? 아니죠. 그럼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이죠. 그래 이런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그래 물 떠다 놓고 기도해서 매출이 3배 올랐단 우리 말이야. 어머니가 양이가- 새벽 기도 나가셔서. 양이가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측정해서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판명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려서일 수도 있고 특정한 누군가 좋은 사람이 채용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외부 환경 변수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성과 마지막 지표가 결국에는 매출의 신장인 건데 그렇죠. 그 교육의 모든 목적이 꼭 매출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연수원은 ROI를 평가 안 해. 애초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할 교육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하고 전파하고 난 뒤에는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리더십 교육도 그 자체로 매출 신장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은 직원들이 서로를 리딩하는데 좋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쳐서 그죠? 직원 만족도 높일 수는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랑 상관없어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걸 꼭 아니- ROI로 판단해야 되는가? 아니 리더 교육은 리더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친분의 기회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사이드 이펙트로.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게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는 잣대로 기준으로 쓰이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면 본질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ROI를 하냐? 회사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까이는 데가 없어지는 부서가 그렇죠. 교육이야. 그럴 그쵸. 수밖에 없죠. 채용 잘하면 되잖아. 안 해도 되는 거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거든요. OJT라고 부르는 이제 둘 다 알 텐데 역량의 향상은 일하면서 교육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사수 옆에 앉아가지고 배우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그럼 조 과장은 교육 운영하고 나서 ROI 같은 지표를 네. 만들어요? 아니요. 보고할 때? 아니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 그쵸. 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겠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교육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뭐 가끔 저희도 그런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간혹 우리의 교육이 진짜로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뭐 3개월 뒤 인터뷰를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종종 인터뷰를 나가서 그때 받았던 교육이 현업에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오.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완전 예니까 가짜 예니까 데이터 마케팅 전략을 배웠어 누군가 그리고 3개월 뒤에 나가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기존에 하던 데이터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과 데이터 마케팅을 배우고 난 뒤에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면 우리 교육에 의미가 있던 거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강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다음 교육 설계를 위한 정보로 쓰는 거군요. 예를 들면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선 아이디어는 인터뷰를 통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교육 운영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네 일이. 사실 그 뒤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교육 운영은 전후가 더 일이
아유. 그러니까 형은 지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다 이렇게 안 할 거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할 걸? 아무도 이렇게 안 한다. 그래. 아니라고는 안 한다. 아니 이게 아까 그 지난 방송 때 박 박사가 얘기했지만 한없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하면 딱 티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굳이 뭐 하려고 안 한다면 안 하겠죠. 지금 여기다 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터벤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그렇지.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자기가 자신하는 거야 지금. 네. 선택을 딱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조직의 특성인 게 큰 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의 하나의 스텝 부서로서 HRD가 있는 부서들은 조금 더 그냥 이런 것들을 분석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저는 회사 자체가 교육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특수하긴 나는 하지. 스텝이 아니라 나는 사업 조직인 거야. 이게 사업인 거지. 이게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더 엄밀한 어떤 요구 사항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잘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업 교육이니까 각 계열사에서 당연히 우리의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외부 교육 비해서 우리가 별로다 이러면 우리 교육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별로니까 안 보내. 계열사니까 보내야지. 아니 근데 요즘 교육비도 사업이 안 좋을 때는 교육비 어떻게든 아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의 교육이랑 우리 교육이랑 오는 강사가 똑같다고 쳐도 계속 우리 회사의 맥락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프로젝트라든지.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실제로 영업도 해요. 근데 완전 밖에서는 영업보다는 쉬울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생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고 저희 그 교육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쵸. 이건 여기는 아니잖아. 레퍼런스가 이미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교육으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 심지어 과거에는 이게 오픈돼 있었어요. 우리 외부에서 계열사에서만 하지 않고 그래요? 유명해지기 전에 오픈돼 있어서 다른 외부 회사에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왜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우리 잘 계열사만 챙기기도 벅차. 잘 벌고 있네. 그래서 외부에도 서비스를 했던 때가 있어요. 배가 제가 알기로는. 불렀다. 그러니까 배가 불렀지. 네. 그러니까 안 열지. 배가 부른 건 네가 아까 햄버거 먹어서 그렇고. 그렇구나. 이제 제가 좀 분석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례. 제가 담당했던 교육 중에 좀 장기간의 핵심 인재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할 때 역량을 평가하는 세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교육이 MBA 교육이었는데 MBA는 보통 가면 뭐 배웁니까? 전략, 마케팅, 재무, 인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경영에 해당하는 밸류체인의 모든 지식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역량 중에 비슷한 컨셉으로 역량 정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략적 사고를 하는가,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런 역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MBA를 듣고 나면 전략적 사고가 올라갈까? 예를 들면 경영 전략을 배우잖아. 3박 4일 동안 배우고 프로젝트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경영 전략 역량이 세울까? 올라갈까? HR을 배워. 인사를 배워. 조직 문화를 배워. 조직 관리를 배워. 그럼 이 사람의 리더십 역량이 올라갈까? 이런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장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기 전이랑 교육한 후를 똑같이 평가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때 당연히 평가했어요? 역량 평가가 어세스먼트 센터가 있었어요. 그걸 자기 가지고- 평가가 아니고? 그렇죠. 전문 어세서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과제를 주고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 박사한테 매출 데이터랑 경쟁 상황 데이터랑 현재 사업 전략 데이터를 주고 30분의 시간을 주고 경영 전략을 세워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평가 장면에서는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전략을 수립할 때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 프레임워크 자체가 정답은 아니지만 프레임워크를 안 쓰면 빠진 곳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세스먼트 센터를 처음과 끝에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 달라지지 달라졌다는 않아. 사람마다 다르다. 안타깝지만 1년의 과정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기 어려워. 그래요? 심지어 내려간 경우도 있어. 이건 뭐야 도대체? 그거는 피로해져서요. 피곤했어. 피로해져서요. 교육과정 이수할 동안에. 네, 너무 아, 피곤했어. 근데 그런 요건들은 좀 차단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려가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간 이게 큰 효과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가 지식 테스트를 한 게 아니에요. 경영 전략 시험을 봤다면 더 잘 봤겠지.
당연히 그렇죠. 배웠으니까. 배운 거 당연히 점수 나오지.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커크패트릭 모형 중에서 행동 혹은 결과와 우리가 NBA를 배우는 게 연관이 있다라고는 사실 증명을 말하기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교육이지. 전략적 사고를 기른다고 경영 전략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맞는지. 아, 그런다고 전략적 사고가 늘어나나? 그렇죠. 리더십이 없다고 리더 리더십 교육이랑 교육을 HR 교육이랑 조직 관리 교육을 듣는다고 그 리더십 올라가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채용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하기는 우리가 영어 수업 듣는다고 영어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영어 잘하려면 현장 가서 영어 해야지. 영어 수업을 들었다는 건 그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역량이 올라간다는 좀 실제로 다른 영어를 많이 써봐야 영어 실력이 늘겠지. 그리고 영어를 많이 쓴다고 영어 실력이 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잘 써야.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후에 변모하게 됐냐면 지식을 배우는 걸 최소로 줄이거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가르치고 실습하나요? 완전 현업으로 바뀌었어요. 아. 예를 들면 우리 왜 그 와디즈 펀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제품 서비스 개발해 보는 것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 그려보는 것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처럼 사업 사업을 회복이 맡겨보는 거야 막. 사업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교육에서? 교육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요즘의 교육의 트렌드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경험해 보게끔 해요. 많이. 아니 왜 대학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시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그쵸. 팔아보기. 음. 그걸 이제 조직 내부에 맞는 것 형태로 바꿔가지고 네, 하는 내부의 거잖아요.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출시해보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걸 도와주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회사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그쪽에서 3D 프린터나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거야. 구현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고객 테스트까지 해보는 거야. 시판을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게 되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고 나는 나름 디자인 띵킹 했다고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객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이딴 걸 만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업 전략을 실제로 역량을 배양하게 되는 거죠. 좋은데? 거기 어디예요? 그니까 좋은데? 그 되게 근데 엄청 비싼 교육이겠어요 그거는. 비싸죠. 비싼 정도가 아닌데 네. 이거는 어디서 네. 이걸 시간도 시간이고. 어디서 이걸 해줘?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들어간 인풋의 자원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더 비싼 교육은 그냥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와서 경영 전략 가르치는 게 더 비싸. 지금 교수님 깐 거예요? 네. 잠깐만. 교수님 사랑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그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은 담당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 챙길 게 한두 개가 얼마나 아니네. 귀찮겠어. 세상에 없는 교육이어서 스타트업 찾아다니면서 기술 제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실제 고객들 다 불러와서 막 뭐 피칭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수반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의 교육이 결국은 MBA라는 학문 혹은 경영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가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부 인력의 사업가화가 목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교육의 모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조직의 목표는 우리 회사의 사업가를 기른다예요. 그 사업가를 기르기 위해 인력 구성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신입사원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그걸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야. 그 사람 밑에서부터? 만들려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어... 물론 그 안에는 굳이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교육들이 그렇지. 있겠지. 근데 지향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핵심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야 사업부장, 사업본부장,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끌고 나갈 제대로 나오게 사람들 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이제 교육 투자를 해야 프로그램을 되겠네요. 네. 미래를 생각해서.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그 이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지 않게 돼서 사업가 역량 평가를 전후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까지 두 분이 이야기만 들어도 예전이랑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르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학습이 80%였거든. 프로젝트는 20%야. 수업 듣기. 근데 지금은 거의 80이 현업의 그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재밌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된 거죠.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 그지?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되게 그렇게 확대 발전시킨 담당자분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런 어떤 성취가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봤으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전략적 사고나 디자인 띵킹, 뭐 마케팅, 재무, 리더십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다. 경험해야 된다. 네. 근데 교육에서 줄 수 있는 게 학습만이 아니라 경험도 줄 수 있다. 이런 걸 좀 근데 검증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면 사실 어떤 교육도 사실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강의장 안에 앉아서 배우는 것만이라고 범위를 제한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사실은 인간은 경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교육에서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듣기하고 네. 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지. 사업에 실패해도 이 사람이 망하진 않아.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다시 원래 소속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사업을 맡기기 전에. 그렇게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술 교육을 하게 되면서 AI나 데이터 분석 교육을 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참가자들이 너무 끝까지 학업 성취도가 오르지 않는 거야. 학업 성취도라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해도가 5점 만점이면 1.2점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신청하면 안 됐었는데 들어왔던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5점 4점인데 왜 이 사람만 이럴까? 그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도 만족도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 개인 데이터를 볼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개인 데이터라면은 개인의 누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몰라. 누가 평가인지 몰라요. 네. 결과물만 있고 그렇죠. 누가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기록 가능한 포맷도 아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름을 남기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평가 안 해. 담당자가 볼 거니까 좋게 그렇죠. 써주자. 그렇죠. 혹은 담당자 망해라. 그렇지. 양쪽에.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육을 들어왔어도 내가 어디 사설 교육기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안에서 다 돌고 도는 사람들끼리 같은 구성원끼리 한 거잖아요. 같은 조직 구성원이니까. 1점 못 준다니까 얼굴 보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1점 랜덤으로 주기는 찍어야 진짜 1점이 어렵겠다.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난 개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열흘짜리 교육을 하는데 30명이 교육을 들어왔어요. 30명이 매일매일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1일차에서 2일차에 올라간지 모르잖아요. 내 손에는 30개의 라벨링 안 된 데이터만 있는 거야. 이거 갖고 분석을 할 게 없네. 이거 뭐 아니 할 수가 없지. 기껏해야 평균, 뭐 표준 편차 그 용도밖에는. 이거밖에 더 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받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아마 데이터 없다고 좀 고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꿀팁. 구글 설문조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내 개인의 정보를 알려주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 교육이어가지고 그런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부터 데이터를 잘 내놔야 된다. 정확하게. 대신 개인이 드러나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 개인의 별명을 부여해라. 내가 음. 나의 뭐 이름 말고. 아무거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칙칙폭폭, 뭐 라이언 1, 2, 뭐 제임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의 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별명을 일관되게 데이터 수집할 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보기 위해서 그러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누가 전에 1점 준 분이 오늘도 1점 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개인 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그런 누군지는 다음에,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개인의 프로필도 남겨달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데이터 분석 유관 조직에 있는지, 이 교육에 왜 들어왔는지, 인구 통계 정보 같은 것들. 그렇죠.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음. 그랬더니 보이는 거야 이제 어. 시계열로. 그래가지고 그 1, 2점 준 분의 특성이 있었던가요? 있었어요. 뭐였어요? 역시나 언어에 대한 부분이 컸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를 학습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컸어요. 과거 경험이 너무 없으셨던 분이 교육에 들어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패턴을 보면 AI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려워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배우면 거기서부터 쭉 떨어져요. 근데 더 웃긴 게 시계열로 봤으니까 이 데이터가 선으로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높았다가 처음에 후루룩. 쉬운 강의 때 높았다가 후루룩 떨어져. 같이 쭉 내려와 이렇게 쭉 내려와. 똑같은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에 쭉 내려왔다가 재밌게 올라가는 그룹이 생겨. 그러고 나서 넘어간 분들이구나. 못 올라가는 그룹이 생겨. 근데 올라가는 시점 역시 프로젝트야. 프로젝트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도가 그때부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올라갔던 그룹을 봤더니 역시나 C나 자바 같은 원래 언어를 좀 하셨던 분들. 아예 밑에 머물러서 못 올라오는 분들은 완전히 문과나 경상계 출신이거나 이런 업무랑 전혀 관계없는데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분들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 교육 자체 효과성보다도 원래 들어왔던 분의 개인적인 역량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족도가 달라진다. 참가자를 제한해야 되는 거지. 혹은 눈높이를 맞추거나.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는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다른 교육을 먼저 들으시거나.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올라갔던 그룹 중에 경상 계열이 있는 거야. 이건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찾아봤더니 통계, 심리 혹은 석사까지 전공한 사람이 많았어.
그럼 분석 해보신 분이네.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그런 분이네. 정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조직에 있어 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하셔요. 아 이걸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HR 조직에 있으면서 AI 교육을 들어오는 분들은 굳이 AI를 안 써도 되는데 이분이 통계를 전공했든 뭘 전공했든 갑자기 AI 조직으로 발령을 난 거예요. 그럼 정말 안 할 수 없죠. 죽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당장 필요한 지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개인의 목적에 기반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정도의 의사결정만 발생하는 거고 결국 교육의 성취는 내가 얼마나 절박하냐, 내가 얼마나 이걸 학습할 의욕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험은 텍스트 분석이에요. 교육이 끝나면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매 교육 과정에 리포트를 보고하거든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뭐 담당 팀장님 임원들한테 교육을 하겠죠. 잘했습니다. 아 내부에요? 어땠습니다. 이 가정이 있어. 잘했습니다라니. 그렇지 않아. 보고는 잘할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땠습니다라는 걸 보고할 때 점수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점 만점의 교육 만족 점수와 NPS 추천 지수를 보고하겠죠. 플러스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텍스트예요. 어떤 텍스트? 교육 과정을 끝날 때 텍스트를 받거든요. 뭐 주관식 감상평, 문항이라는 거죠. 네, 뭐라고 개선할 점과 음. 좋았던 점을 말해주세요. 양쪽으로.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입사원 교육을 했는데 500명이 들어왔어요. 열흘 동안 진행해가지고 열흘치의 텍스트가 쌓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할 엄청 거예요? 많네요. 다 보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고할까?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어떻게 할까? 핵심만 뽑아서 핵심은 뭘까? 내 맘에 드는 단어. 맞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치. 하는 것들만 따가지고 보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선 항목 중에 되게 많은데 좀 개선할 만한 걸 쿼테이션이라고 하죠. 인용해가지고 넣어. 개선할 만한 거? 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래. 야 말도 안 되는 거 넣으면 내가 어떻게 개선하냐. 아, 그러니까 개선점을 줬을 때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때 넣는 거군요. 이거 고백인 거예요. 이야, 이런 교육 그렇게 담당자들이 뭐 적지 않을 거예요. 네. 음. 강점 중에서 좋았던 점 중에서는 뭘 할까? 내가 잘한 거? 제일 좋은 거. 세상에 이런 교육이 없다. 제일 좋은 평가. 그래 똑같은 텍스트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교육이었습니다. 뭐 그래 이런 그런 거. 걸 넣어야지. 눈물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 100개 중에 한 개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그거 하나만 보여주는- 보고하면 되니까. 그럼. 그러니까 샘플링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리 인터뷰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똑같아. 10명 기사- 한 다음에 한 명만 넣는 기사 거지. 먼저 써놓고 이 말 해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이 말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그죠. 그런 근데 형태가 그 되는 이유는 거군요. 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텍스트 분석 기술이 없다. 그쵸. 두 번째는 그게 되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잖아. 코테이션 했으니까. 말했으니까 뭐. 근데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샘플링을 한 거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걸 보고받는 리더분들도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잖아. 알아. 나도 그렇게 했어 임마. 완전 티나 완전 티나. 아유 그래 잘 뽑았다 그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요즘 텍스트 보고를 잘 안 해. 누가 친구 하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이걸 보는 사람도 신뢰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군요. 이 정보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무 이상이 들어오는 교육. 중요한 15명만 들어온 교육. 그거는 텍스트 다 보고해. 이 하나하나- 소수 인원 교육이라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니까. 아니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소중한 거지. 중요한 사람들이. 그럼. 왜냐하면 하나씩 다 사업부장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허투루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보는데 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됐는데 그래도 텍스트 분석을 나름대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주를 받기도 하고 옆 팀에서 뭐 이것 좀 분석해 줄래? 분석해주세요. 그렇게 받은 거지. 그럼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명사 중심으로 이제 빈도 분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출연 동시에 출연하는 단어의 연관관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이름과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는 뭐냐? 뭐 지루하다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았다, 뭐 힐링, 명상, 아니면 특정 강의 이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교육 담당자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해. 사람들이 소감 쓸 때 그런 얘기 쓰는 거야. 조 과장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쓰는 거야. 아 진짜요? 그리고 감성 분석을 하면 그런 것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텍스트만 보고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어떨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방송 때 팀장이나 리더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5점을 다 찍고 텍스트엔 솔직한 얘기를 쓴다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텍스트엔 솔직한 얘기 많이 쓴다.
아, 그 텍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보정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솔직하니까. 그런 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아이디어로 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봤던 텍스트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받아요. 주변 팀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매주처럼 작업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담당자 본인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교육 참가자들한테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해요. 교육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서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기대 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또 의미가 이제는 있네. 이제는 다들 워드 클라우드 정도는 콧방귀도 안 끼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더 많이 하죠. 공출연 단어, 뭐 토픽 모델링까지 해서 드리죠. 그럼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죠. 인사이트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HRD 데이터 분석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지금까지 업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래 HRD 데이터 분석 어디로 가냐. 이제는 만족도나 NPS 같은 걸로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NPS는 되게 함축적인 지표잖아요. 맞아요. 점수를 만들기 위한 지표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뭔가 디테일들이라든지 어떤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좋았다라는 거에 대한 간접 지표에 해당된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추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추천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거짓말하기 애매한 무언가여서 좀 솔직한 점수가 나오는 지표니까 그렇게 기능하는 건데 이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강의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거나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더 좋은 이 사람의 교육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표로서는 아직 제대로까지는 아니겠지.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좀 더 눈에 띄는 결과물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환경적 요인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일단 만족도랑 NPS가 잘 쓰이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상시로 뭔가 판매 혹은 구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쇼핑몰에 우리가 쓰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올라가 있다고 쳐요. 비말 네. 마스크가. 그럼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게 줬어. 아니 낮게 줬다고 쳐봅시다. 낮게 줬어. 낮게 준 이유를 텍스트나 평가를 통해서 분석했어. 그럼 계산해서 다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높아졌어. 그럼 효과가 있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특히 NPS도 그렇고. 근데 사설 교육은 그나마 낫지만 기업 교육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액션으로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졌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그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육 담당자도 3년에 한 번은 바뀌어. 그러니까 음.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3년 동안 특정 교육을 담당할 때 3년 동안 3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뭘 하냐고. 그래서 그 주기가 짧아야 된다. 심지어 교육 과정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름만 갖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A라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을 때 이걸 계속 진화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A라는 교육 과정이 그냥 없어졌고 B라는 교육 과정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도 그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비교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또 좋은 강사 찾고 컨텐츠 더 잘 만들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약간 생태계적으로도 HRD는 데이터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들어왔어요. 뭐예요? 그게 얘 되게 약속한 것처럼 반응하니까 좋네. 잘하고 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킬링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업스킬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굉장히 더 잘하게 만드는 거, 업시키는 거. 다시 배우는 거, 업시키는 업스킬링 이렇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회사의 기업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학습하지 않고 유튜브 통해서 배워.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트레바리 독서 모임에 나가서 책을 같이 읽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후원을 해줘야겠네. 그래야 직원들 교육 성과가 훨씬 좋아질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지. 뭐요? 직원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배웠는지. 외부에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하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네. 후원을 해준 다음에 그 데이터 어떻게 얻을 거야? 아니지. 후원하는 데는 여기 후원했으니까 여기서 들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달라고 해야죠. 그 교육을 박박사 갈까? 회사가 후원하는 교육을 갈까? 그러니까 안 가. 아니 안 그거는 가.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복지 입장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연결 더 해줘야지. 어쨌든 이제 보통은-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겠죠. 보통 외부로 이런 나가면. 거죠. 이제 영어 교육비를 회사에서 대주는 거지. 영수증 갖고 오면. 그죠? 그렇다고 야나두 맞나? 네. 야나두에서 데이터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없죠. 안 주지 데이터. 이 사람 평가 점수 돈 준다 그러면 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면 내가 야나두를 등록했어.
내가 언제 그 전화 영어 잘 받고 내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밝히고 싶을 것 같아. 나는 그거 안 들어. 아 그건 그럴 수 있지. 밝히기 싫죠. 성실히 들었다는 거, 성실한지 아닌지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는 그런 회사 맥락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외부에 HRD의 기능을 계속 뺏기고 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아 거기다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자기가 스킬 업되면 이직할 거 아니야. 그럼 몸값 높이면 이직하지. 그리고 그러네. 그런 리스킬링의 어떤 본인의 행위 자체를 숨길 수도 있어요. 딴 거 익히고 있구나 얘가 지금. 이해돼요? HR 음, 담당자인데 음. 자꾸 마케팅 수업 듣고 있어. 딴 데 가려고 지금.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케팅 어디로 오직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바꾸고 걸 싶구나. 그냥 인간의 본성을 좀 봐야죠. 그래서 기업 교육에 그런 한계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HRD 쪽에서 고민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도 그 러닝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 LMS라고 하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과정 신청하는 기능이나 이러닝 같은 게 있었다고요. 왜 영어 교육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흔히 CP사, 컨텐츠 프로바이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김 팀장도 그런 데 가서 많이 요청을 받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찍어서 그걸 이제 기업에 파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게 기업에 들어와서 LMS 시스템에 얹어져 있고 이제 기업의 구성원들은 그걸 돈 내고 보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 뺏기는 거야 유튜브에.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개수는 엄청 많어. 한 1000개 있어. 근데 아무도 안 봐. 좋은 왜? 콘텐츠인데도 왜 안 보는 거죠? 왜 안 볼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나요? 일단 아니 방금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내가 그걸 봤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잖아.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부 콘텐츠인데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더 것도 그렇지, 있지. 마찬가지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봐. 왜 안 볼까? 내 거라서 안 보는 거야. 내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10만 개, 20만 개 혹은 몇억 개의 컨텐츠가 있어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왜 보냐 하면 찾으면 추천해 있죠. 주잖아. 아, 검색도 내가 물론 하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 준다. 검색도 물론 하죠. 근데 추천해 주잖아. 넷플릭스 왜 봐? 수만 개의 영화를 내가 다 일일이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영화 3개 꽂으면 3개를 딱 찍어주면 추천해 준단 말이야. 평점 남기면 또 추천해 줘. 그리고 내가 사실 구글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해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막 제품 찾았어. 근데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페이스북에서 광고 떠.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은근히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 교육은 한참 그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 플랫폼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맞는 교육을 추천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 교육의 컨텐츠가 나한테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라는 맥락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유의미한 접근 방향인가가 와닿지 않는다고.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HRD에서. 아니 일단은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쓴다. 왜 안 쓸까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맞는 거를 고르는 작업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듣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주면 그러면 듣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추천 시스템을 고민하냐면 HR 담당자를 선택하고 11년 차를 선택하고 관심사 AI를 선택하면 HR 애널리틱스가 추천되는 거야. 아 내가 찾지 않아도. 선택을 내 관심사를 선택하면 그렇죠. 추천해준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HR 직무 담당자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탑5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볼 때 이 사람이 5분 만에 끄는지 30분짜리인데도 끝까지 보는지 끝까지 보고 5점 평점을 주는지 좋아요 싫어요를 주는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공유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품질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줄 수 있고 그러면 많이 들을 거다. 나중에 이게 HR 매니지먼트 쪽과의 데이터도 연결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채용할 때는 이 사람이 성과를 낼 거라고 가정하고 혹은 기대하고 뽑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로 HRM 데이터에서 성과평가 잘 받는지 리더십 평가가 괜찮은지 되게 괜찮아. 정말 뛰어난 인재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할까? 마케팅 전공한 경영 전공자였는데 이 사람 어느새 AI 전문가가 돼 있었네. 이 사람 뭘 어떻게 공부했을까를 보는 거죠. 뭘 공부했지? 어떻게 공유하고 있지? 이걸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해야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육성과 학습과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진 게 없어. 그냥 감, 인터뷰, 경험 이런 걸로만 교육을 설계하고 그럼 나중에 테크트리 참가를 같은 걸 만들 시키는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런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순서로 이런 걸 보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디아블로에서 펄인들을 돌고 싶은데 테크트리가 없어. 언제적 디아블로 지금 요즘에도 있구나 디아블로. 아니 있긴 있는데 자꾸 요즘 포지셔닝을 이렇게 라떼는 게임으로? 마리아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좋아. 가디언을 뽑고 싶은데 가디언을 뽑고 싶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알아. 그레이터 스파이어가 있어야 뮤탈이 가디언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도대체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미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됐어.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장시켜야지. 교육 그- 플랫폼에서 나온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너- 찾는다.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교육시키려고 해요? 채용하는 거 말고 왜냐면 채용으로 다 해결이 안 해결이 안 되니까. 왜 해결이 안 되지? 그 당연히 해결이 사람들이 안 되죠. 안 와서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전체 집단도 적고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의도대로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있던 사람들은 나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은 바뀌어요. 요구가 바뀌어요. 그걸 일일이 대응할 때마다 내보내고 뽑을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마케팅이 떴어. 근데 기존의 직원들은 데이터 마케팅의 대자도 몰라. 그럼 다 잘라? 다 자르고 다 데이터 마케팅 새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뽑는다고 그걸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 왜냐면 이 조직의 업무를 모르면. 그리고 있잖아요. 은근히 채용은 엄청난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위험이 크죠. 위험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이 제일 하기 쉬운 어프로치라고. 쉽다 하고 효과가 아니, 일단 다른 것 같긴 바로 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실시하기 좋은 어프로치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해보자라는 접근을 하는 게 쉬운 접근인 것도 공감이 가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잘 된다 아니면은 평가하기 어렵다까지 공감이 간다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대기업이고 사업 효과의 즉시성이 필요한 무언가일 거잖아요. 거기다가 교육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맹점은 전문가를 키워내려면 이 전문 분야의 전문성이 정형화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형화된다는 얘기는 그거의 힙함이 지나갔다는 소리야. 네. 교육 방법이 정형화 되려면 교육 방법이 정형화되고 한참 시간이 걸려서 한참 뒤에 그러니까 교육이 가능하다 자체가 이미 지나갔어란 뜻이라고. 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박 박사가 이제 기술 교육을 중점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꽤 항상 해와야 되는 분야들의 교육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 교육에 놓고 기술 봤을 교육, 때 기술 교육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구성원을 채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있는 직원들을 그 기술을 가지게 만들겠어가 교육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 분석을 예로 든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데이터 분석은 벌써 핫해진 지가 꽤 돼서 지금 이제 계속 뭐라 그래야 돼, 어느 정도 교육하는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 시장으로 풀려 있고 그리고 사례들이 드디어 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할 법해졌어. 이제는. 데이터 분석은 그렇죠. 근데 이제 3, 4년 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데이터 분석을 교육으로 접근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이상한 거지. 지금 힙한 거를 예로 하나 들어봐줘요. 지금 힙한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힙한 기술? 지금 힙한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힙한 거는 몰라. 블록체인 또 지나갔나? 블록체인도 지나갔지. 드론 근데 지나갔나? 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힙한 교육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힙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뭔가. 예를 지금 들면 당장 필요한 게 딥러닝이 뭔가. 아무리 세상 천지에 날뛰고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그쵸. 그 신기술이냐의 여부가 그러니까 아니고 기술이냐 기술이 아니냐의 교육에 대한 교육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요즘은 않느냐.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기술이 고객 가치를 높인다. 기술이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퍼져 있으니까 자꾸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그 다음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그 자신의 캐시카우로 들고 있었던 펑션이어서 계속 사람들을 교육해야 됐던 전형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아까 말했듯이 리스킬링. 리스킬링, 업스킬링 하는 과정 중에 신기술들은 좀 이상한 거지 저한테는. 그러니까 리스킬링 할 때 리스킬링만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러니까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진 않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AI 엔지니어로 바꾸는 그런 직무 전환 과정 같은 게 좀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오늘 그런 강의하고 온 거잖아요. HR 하는 사람들이 왜 데이터 분석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나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가 80년대가 나왔어요. 되게 오래된 단어예요. 저희 교수님이 전공한 단어라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 나오면서 나온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기업에 남아 있는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디지털이 아닌 게 뭐가 있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그런 회사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우리 회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안 돼 있는 회사긴 해요. 사람들이 잘 못 쓰니까 자동화 솔루션 도입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박 박사랑 대화를 해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교육 박 무용론. 아니 박 박사 개인의 사견의 관점을 이해시켜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너무 이상해요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관행이나 패러다임이나 체계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자체가 이상한 사람한테는 설득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금 뭔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돌아가서 리더십 교육이야. 그건 난 와닿는다고. 그러면 필요한 교육이니까. 그 니즈가 있을 때 네. 이게 이상하다면 대안을 한번 얘기해봐요. 채용 그럼 어떻게 해야 뽑는다고 되냐? 뽑는 데잖아.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다니까. 자원이 희소하잖아. 예를 들면 뽑을 수 없다. 당신한테 그러니까 교육비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 이 10명에 요구되는 게 음.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당연히 10명 다 뽑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수준이 무조건 잘 나가는 석박사를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R 데이터 분석을 김 팀장한테 열흘만 배워도 되는 정도만 해도 우리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뽑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슈퍼 전문가를 그러니까 만드는 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만큼 되면 되겠다라는 감각이 될 정도로 이미 데이터 분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넓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교육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회사가 더 느리겠지 당연히. 기존 직원들의 뭔가 특별한 전환은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박 박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은 안 하는데 그런 그런가? 교육을 왜 해요? 라는 교육을 안 해 우리가. 안 하지. 그런가? 안 해. 아니 교육할 사람도 지금 없지. 심지어 네가 사례 하나도 못 들잖아. 최신 기술. 없어. AI나 데이터 분석은 이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그 위에 블록체인 뭐 있어? 블록체인 처음 떴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약간 이런 블록체인 느낌이 교육 안 드는 해. 거예요. 교육을 하더라도 그게 뭐다. 그냥 개론에 대한 교양. 이해. 사람들이 야 블록체인 비즈니스 하면 그게 분산 원장이고 뭐 바꿀 수 없고 뭐 이제 블록체인과 개념 암호화폐 다르고 이해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교양.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이런 그래. 거 안 해. 개발할 사람은 뽑아야지. 그러니까 박 박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육은 우리도 안 한다. 그걸 왜 해요라는 교육은 우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회사가 돈 쓰는 거에 그렇게 엄격한 데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엄한 데 쓰는 근데 거 나는 같이. 박 박사가 지금 AI나 데이터 그런 관점 보는 줄 알고 계속 뭔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사실 없지. 특히나 그러니까 AI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I는 그럴 수 있지. 네. AI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사람들 또 굳이 필요 없어요. 석박사 같은 사람들도 사실 굳이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자꾸 박 박사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라는 거고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실제 업무를 맡겨보고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자꾸 교육을 더 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AI는 또 일반화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 한 5년 6년 경력 있던 사람들은 한 3주 배우고 오면 금방 하죠.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교육을 AI는 보내는 또 거지. 교육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많아졌고. 그런 게 또 많이 서비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우고 AI 딥러닝을 배우더라도 결국 사용하는 거는 오토 머신러닝을 쓴다고 해도 그걸 배우면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교육이 퍼포먼스로 전환된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거죠. 도구가 간편해지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알파고 나온 지 10년 된 것도 아닌데. 10년 맞아. 가까이 됐을걸? 10년은 안 됐죠. 10년. 2014년 3년이야. 그러니까 2014 6년 년. 넘었네. 야 그 6년이랑 10년이 10년이 같냐? 5년은 지났잖아. 반은 지났네. 그런 거에 제일 엄격하면서. 아니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로 일반화됐다는 것도 저는 신기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AI나 데이터가 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하나의 역량이나 태도나 행위가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일일 갖고 것 있는 같은데. 암묵지인 거야. 네. 암묵지가 형식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서 그게 심지어 전달되고 그 전달한 다음에 그게 그 사람이 실제로 갖게 됐는지 여부도 평가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AI나 데이터만큼 눈에 보이는 게 어딨어. 음. 데이터 주고 야 정확도 어큐러시 98%짜리 AI 모델링 해봐. 할 수 있다 없다가 확실하잖아. 그리고 업무 성과가 제일 빠르게 변화해서 드러나는 분야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달라지잖아요 업무가. 아니 데이터 분석 아니, 지금 엑셀로- 그렇게 돼요? 엑셀로 삽질하다가 R이나 파이썬으로 코드 짜서 자동화돼서 보고서 작업을 이제 안 해도 돼. 완전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실제로 업무 시간이 10시간 줄었어. 완전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죠. 증거인 거니까. 근데 다른 교육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품 많이 거쳤어요. 옛날에는 저는 교육을 AI나 데이터 교육을 한 3년째 진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리더들도 한 5일 시키면 되는 줄 알아. AI 교육을 한 5일 시키면 그냥 다 되는 줄 아셨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30명이 AI 교육 들어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못 하겠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최소 산업 시스템 공학 전공하거나
컴퓨터 공학 전공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하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AI 교육을 받아야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리가 좀 됐어요. 그 전까지 약간 허황된 것도 좀 있었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 잡아놔가지고 야 너 데이터 분석 열을 배우고 와. 갔다 왔어. 야 이제 뭐 할 수 있어? 못 하는데요? 이렇게 됐던 게 좀 정리가 많이 됐죠. 근데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박박사랑 분석의 미래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HRD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있어요. 내 직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HRD라는 직업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잘 설계하고 잘 운영하는 역할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잘 큐레이션해서 제공을 하고 예를 그게 들면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유튜브, 구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의 교육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눈에 보는 큐레이션의 가치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는 역할도 있는데 그냥 저의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뺏는 거 아닐까? 예를 교육을 들면 시키면?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정말로 잘 만들어서 내가 만든 교육 플랫폼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게 리스트업 딱 돼 있어.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만 배우면 돼. 그럼 이 사람의 자율 의지는 어디 있어? 자율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 아니 되잖아. 자율의지가 안 드는 있을 게 거면은 자율이지. 추천 시스템을 왜 만들어? 추천대로 왜 들어? 자율로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지. 이 자식들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탐색 야 짰냐? 내가 탐색을 해야 했던 시기에는 고민을 해요.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내가 리더십 교육을 들을까? 내가 AI 교육을 들을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 자체가 나의 경험이에요. 근데 완벽한 추천이 있는 세상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난 그거 할래. 나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영상 보는 게 제일 뭐 싫어. 이런 거야. 내가 너 HR 11년 차고 네가 보니까 경상계열 출신이네. 근데 보니까 네가 그 중에서도 B라는 그룹의 유형이야. 그러니까 너는 5분짜리 콘텐츠 5개 보고 그다음에 1시간짜리 2개 보고 그다음 오프라인 교육 들어와. 그럼 너- 너한테 최고 좋을 거야. 응. 그게 근데 왜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로 그게 안 맞을 경우가 하나 우려가 되고. 그거는 성능을 높이면 되는 거고 시스템에. 아니 거기다가 추천해줬어. 그럼 받는 사람이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어렵지? 이런 우려인 거야. 왜 영화 중에 허나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활에 도입된 영화들을 보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시점 최적의 시점에 알람이 오고 지금 무슨 비타민 부족하시니까 먹으세요. 그럼 인생을 사는 이유가 있나? 그냥 난 기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난 개인적인 느낌인 거지. 학습자는 내가 생각하는 학습자는 옛날에 이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학습자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도 해가면서 살아간다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에 의외성이 생기고. 네. 근데 모든 게 다 알고리즘에서 증명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가면서만 산다고 하면 사람이 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게 알고리즘으로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어. 데이터 올리 시작도 안 했을걸?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데이터 올리가 할 이유가 없어. 왜요? 이런 게 모든 게 예측이 될 수는 없을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만나서 이제 우연을 타고 가면서 경험이 확장되잖아요. 근데 저는 학습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히 서점에 가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연히 서점에 가서 빼든 책이 내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AI가 그걸 나한테 추천 안 해줘. 그럼 안 그럼 보는 평생 거야. 못 보는 거죠. 수많은 컨텐츠 중에 내가 찾는 게 없고 추천받는 것만 하면 나는 과연 그게 좀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정도 정확도까지 가지도 않지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천해줬어. 근데 그걸 받을지 말지는 내 선택 아니에요? 선택이긴 하죠. 근데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아니 이거 안 할래. 너 이런 거지. 나는 이거 얘가 추천해준다. 나는 내가 할 게 뭔지 알아요? 야 마음에 안 들니까 딴 걸로 해.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로 해. 이거 좋네 줘봐. 아니 근데 주는 선택지가 예를 들면 2개가 선택지가 왔어. 네. 둘 다 싫어. 딴 거 줘. 둘 다 실은 없지. 왜 없어? 교육을 안 받으면 되지. 다른 거 하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넷플릭스에 우리가 5개 당신이 보면 좋을 컨텐츠가 쭉 나오잖아요. 5개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끈다고.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구글 검색해. 넷플릭스 최근 컨텐츠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넷플릭스 너무 많으니까 컨텐츠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걸 자꾸 참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최초의 시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지금 방금 말할 때는 어쨌든 교육 컨텐츠로서 큐레이션의 중요성 아니면 그거의 필요성 그리고 반대로 그게 정말 잘 됐을 때 우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반대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추천은 계속 해줄 거 아니야. 절대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응. 근데 선택하기 전에 너는 누구니까 1년 차이는 뭐 듣고 2년 차이는 뭐 듣고 3년 차이는 뭐 듣고 이렇게 될 수도 근데 있는 조 과장은 이런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우려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아 진짜. 그 만약에 그런 세계가 오면 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발전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베스트 선택만 하는 사회가 오면은 아마도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벗어난 제3세계가 생길 거고 섬처럼 그럼 자기는 글로 얘기했던 갈 것 같다. 거라 얘기했어. 자기는 얘기했던 글로 것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 100살까지 살 수 있어. 대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먹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운동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난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HRD에서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 우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미리 우려하신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저한테는 뭐처럼 들리냐면 주 6일제에서 5일제 바꿀 때 기업이 나라 망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 그거랑 완전 다르지. 아니 왜냐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어, 아니, 얘기하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그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감각이 달라. 왜냐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다 추천해줬다고 쳐. 그러면 내가 그 추천들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되는 걸 다른 데로 돌리겠지. 자기의 캐파만큼. 자기의 인지 캐파만큼에서 내가 뭔가 선택지가 있어야 돼서 자기 인지를 갉아먹어서 자기 인지 초과만큼 선택지를 하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이 이슈를 박박사 설득할 생각은 없고 아니 나도 설득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가진 인지 범위라는 게 있을 텐데 내가 선택하고 살면 그 선택을 인지의 감각만큼을 갉아먹고 총 인지 총합만큼만 선택해내는 영향을 발휘하면서 한단 말이야. 보통은 제 감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인지 총을 넘어가면 선택을 안 하고 포기하든지 그걸 생각을 안 하든지 그냥 추천을 받는 대로 취급해버리든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추천을 다 해준대. 그럼 나는 그 인지를 내가 소비하지 않잖아. 그럼 다른 데다 쏟겠지. 근데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내 자유의지 발행하면 근데 발행하면 이거는 박박사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0명한테 추천을 똑같이 했어. 근데 박박사처럼 아이 뭐야 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다수는 추천이 잘 추천해 될 준 거기 걸 때문에 대다수는 추천이 되는 걸로 갈 거예요. 아니, 대다수는 그- 추천 왜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아니, 대부분은 추천해준 것 중에서 추천해줘갖고 제가 소비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인지 범위가 있다. 인지의 역량 범위가 있단 말이야. 얘가 추천해줬어. 괜찮네. 그러면은 내 인지는 많이 안 깎여. 이 판단의 선택을 위한 인지의 역량이 많이 안 깎인다. 에너지가 남아있는다. 그 에너지는 다른 데 쓰겠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데 색깔을 뭘 쓸까? 그런 데 그러니까 쓸 수 있겠지. 그 범위까지 확장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효율화되겠지. 교육의 ROI 엄청 높게 나오겠지. 근데 저는 근데 그게 그런 철학적으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거야. 저는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정말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매트릭스인가 아닌가? 야 그거는 인공지능 얘기할 때 하자. 그거랑 비슷한 문제라는 그러니까 것 같다 생각이 인공지능 드는 거예요. 얘기할 때 얘기하자. 좋아. 인공지능 얘기할 킵. 때. 그날 재밌네. 이거는 재밌겠네. 진짜 약간 개인의 철학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잖아. 많죠. 블랙미러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빌랭미러너 좀 그러니까 봐야겠다. 이 아저씨 집에서 넷플릭스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음모론에 보면 빠지고 있는 거야? 암울한 미래만 계속 이야기하거든. 디스토피아? 완전 디스토피아야.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넷플릭스 콘텐츠 시스템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지를 떨어뜨린대. 추천 시스템이. 그렇죠.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아니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케이블 TV 나왔을 때도 했던 얘기고요. 근데 엄청 고도화됐잖아. 더 고도화돼서 인지를 떨어뜨린다니까. 떨어뜨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최적화된 게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아니 떨어뜨리는 넷플릭스를 보는데 왜 내 인지가 떨어지는 것까지 고민해야 돼? 재밌어서 보는 건데. 아니 그 본인은 재밌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면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판기 앞에서 음료를 못 고르는 거야. 나는 항상 선택을 이제 추천받는 삶을 살았기 너무 때문에. 극단적인 예요. 넷플릭스 그게- 추천 시스템 썼다고서는 내가 햄버거 먹을지 피자 먹을지를 못 고른다고? 근데 실제로 연구가 나온다니까 지금. 연구야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오고 인간의 있으니까 대상으로 한 연구잖아.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고민하는 거지. HRD에 내 업이니까 내가 그럼 계속 적확한 컨텐츠 추천한 HRD 계속했을 때 오히려 교육에 들어온 참가자들이 구성원들이 컨텐츠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 이 컨텐츠에서 추천받는 거 외에 다른 생활의 영역에서는 되게 다이나믹하게 자기 주관해가지고 선택하고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경험해야 될 텐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제 물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HRD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 같은 거네요. 불안감이 우려. 우려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슷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이거 물론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우려일 수는 있지만 이거 진지하게 인공지능에서 합시다. 그럽시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HRD 쪽에서 물론 그런 기능을 다 구현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HRD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뭐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갔어. 임마 너 때문이야. 형이 하도 인공지능 안 해서 그렇잖아. 빨리 하세요. 그래야 방송에서 해소가 되지. 한다. 그래 이 얘기를 반복하지 말게 나 하자. 우려되는 게 뭔지 알아? 인공지능 10부작 된다. 10부작 이제. 다 편집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차원인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 지대널벳에서도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얘기해. 아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게 그 좁혀지는 게 없거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주관 차이니까요.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아니 뭐 정답이랄 것도 없고 사실. 그게 없어서.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고 자 두 분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이 자식들아. 박재김 팀장 어땠어요? 네, 저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그게 있는 아니라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HRD 분석. 네. 아니 사실 저도 뭐 출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이분들이 이거 익히시면 현업에 돌아가서 업무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애초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조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노력들이 있다고 하고 이런 지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어느 시점에는 좀 명확하게 저도 알고 교육기획자도 아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방법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 박사는 어땠어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 자체는 저도 관심 정말 많거든요. 음. 그래서 무용론자 아니었어? 아니 기업은 할 필요 없다는 주의지만 음. 그 개인의 교육 개발은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효과적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올 때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교육 진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주제에 참전도 못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교육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하는 주제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제가 잘 기업 교육이다라는 맥락을 모른 채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다니 다행이네요. 데이터 분석해봐요. 지금 기승 전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지 않냐? 그럼 너 때문이에요. 형이 그쪽에 마지막에 그 아니 얘기 했잖아. 마지막에 HRD 를 그거랑 들어야 돼.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 알았어. 미안해 내 잘못이지 뭐. 아니, 자 그러면 저희 데이터 리그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만 끊어야 돼 이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